새로운 질병들은 어디서 생겨났을까? 아무튼 인구가 충분히 많아지고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에게 국한된 대중성 질병을 진화시키고 존속시킬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에는 하나의 모순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같은 질병들이 이전에는 존재할 수조차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그때 이후에 진화되어 새로운 질병으로 탄생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질병들은 어디서 생겨났을까? 질병을 일으키는 이들 세균에 대한 분자 연구를 통해 최근 여러 가지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 인간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많은 세균들에 대해 분자 생물학자들은 이제 각 세균의 가장 가까운 친척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 역시 대중성 전염병을 일으키는 세균들이다. 다만 우리의 각종 가축이나 애완동물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유행병은 동물의 경우에도 대규모의 조밀한 집단을 필요로 하며 아무 동물이나 무차별로 괴롭히지 않는다. 즉, 대중성 전염병들은 대체로 대규모 집단을 이루고 있는 사회적 동물들에 국한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나 돼지 같은 사회적 동물을 가축화시켰을 때 이 동물들은 이미 그러한 유행병에 걸려 있었으므로 그 세균이 우리에게로 옮겨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예를 들어 홍역 바이러스에 가장 가까운 것은 우역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다. 이 지독한 유행병은 소를 비롯하여 많은 야생 반추 포유류를 감염시키지만 인간은 우역에 걸리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소도 홍역에 걸리지 않는다. 홍역 바이러스와 우역 바이러스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은 곧 우역 바이러스가 소에게서 인간에게로 옮긴 후 우리 몸에 맞도록 특성을 변화시켜 홍역 바이러스로 진화했다는 뜻이다. 많은 농부들이 소의 똥, 오줌, 호흡, 상처, 피 등과 가까이 산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처럼 세균이 옮겨진 것쯤은 조금 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인류는 소를 가축화한 이후로 장작 9,000년 동안이나 소와 가까이 지내왔다. 그 정도의 시간이면 우역 바이러스가 가까이에 있는 우리를 발견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도표 11-1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에게 아직은 다른 전염병들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처럼 동물 친구들의 질병과 관련되어 있다. 자연 선택을 통해 인간의 질병으로 자리 잡은 침입자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동물들과 가까이 지내므로 아마도 동물들의 세균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침입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침입자들은 자연 선택의 과정을 통해 걸러지고 그 중에서 극소수만이 인간의 질병으로 자리 잡는 데 성공한다. 현존하는 질병들을 간단히 훑어보기만 해도 우리는 동물의 질병이 인간의 질병으로 진화되는 4가지 단계를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이따금씩 애완동물이나 가축에게서 직접 전염되는 수십 가지 질병에서 발견된다. 그 중에서 고양이 찰과열병, 개의 렙토스피라증, 닭이나 앵무새의 앵무병, 소의 루브셀라병 등이 포함된다. 우리는 야생 동물에게서 질병을 얻기도 한다. 사냥꾼들이 야생 토끼 가죽을 벗기다가 걸리는 야토병이 그러한 예다. 이 같은 세균들은 아직 인간의 병원체로 특수화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그래서 아직은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직접 전염되지는 않으며 동물에게서 전염되는 경우도 흔치 않다. 두 번째 단계에 오면 원래 동물의 병원체였던 세균이 진화하여 사람들 사이에서도 직접 전염되어 유행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행병은 몇 가지 요인 때문에 곧 소멸된다. 현대의학으로 치유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감염되어 죽거나 면역성을 얻은 후 저절로 사라지기도 한다. 1959년 동아프리카에는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오농용 열병이라는 병이 나타나서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감염되었다. 이 균은 원래 원숭이의 바이러스였던 것이
모기에 의해서 인간에게 전염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자들이 금방 회복되면서 다시는 감염되지 않도록 면역성을 갖게 되어 이 새로운 질병은 곧 소멸하고 말았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포트브레그 열병이라는 이름을 붙인 새로운 렙토스피라성 질병은 1942년 여름 미국에서 발생했으나 곧 사라졌다. 치명적인 질병이 또 다른 이유로 사라진 예는 유기니의 웃음병이 있다. 식인풍습을 통해 전염되어 서서히 작용하는 바이러스가 병을 일으키는데 이 병에서는 아무도 회복하지 못했다. 쿠르병은 유기니의 토레족 2만 명을 전멸시킬 탕국이었지만 1959년 전후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정부가 식인풍습을 금지하면서 쿠르병의 전염 경로도 막혔다. 의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오늘날의 어떤 질병과도 닮지 않은 질병들이 수두룩하게 나오지만 이런 질병들은 한때 무섭게 유행하다가도 이내 나타날 때처럼 신비롭게 사라졌다. 가령 1485년에서 1552년에 유럽 전역을 휩쓸어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이른바 영국 바람병이나 18세기에서 19세기 프랑스에서 번진 피가르디 바람병 등은 현대의학이 그 같은 병을 일으키는 세균들을 확인하는 방법을 개발하기도 전에 사라져버린 수많은 질병 중의 하나다. 인간의 주요 질병을 진화하는데 세 번째 단계를 보여주는 것은 원래 동물의 병원체였던 세균이 인간의 병원체로 자리 잡는데 소멸되지 않아서 앞으로 인간을 죽이는 주요 전염병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경우다. 가령 설치류 동물의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는 라사열의 미래는 아주 불투명하다. 라사열은 1969년 나이지리아에서 처음 관찰된 치명적인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높아서 나이지리아의 병원에 단 한 명의 환자가 나타나도 병원 전체가 폐쇄될 정도였다. 라사열보다 더 확실하게 자리 잡은 것은 라임병이다. 이 병은 생쥐나 사슴의 진드기에 물렸을 때 스피로헤타라는 미생물에 의해 발생한다. 미국에서 라임병에 걸린 사람이 처음 나타난 것은 1962년이었지만 이 병은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이미 유행병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원숭이의 바이러스에서 비롯되어 1959년에 처음으로 인간 환자가 기록된 에이즈의 미래는 더욱 안정적이다. 이 같은 진화의 마지막 단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류에게 국한되어 있는 각종 유행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질병들은 진화의 생존자라고 말할 수 있다. 원래는 훨씬 더 많은 병원체들이 동물에게서 우리에게 넘어오려고 했겠지만 대부분은 실패하고 말았을 것이다. 동물만의 질병이었던 것이 인간만의 질병으로 바뀌는 이 몇 가지 단계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 것일까? 우선 한 가지 변화는 매개 동물이 바뀌는 것이다. 가령 절지 동물을 매개자로 이용하던 어떤 세균이 숙주를 바꾸었다면 매개자도 다른 절지 동물로 바꿀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 예를 들자면 발진 티푸스의 경우 처음에는 쥐벼룩을 매개로 하여 쥐들 사이에서 전염되었고 그 다음 쥐에게서 사람에게로 옮겨지는 데에도 한동안 쥐벼룩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발진 티푸스균은 결국 인간들 사이에서 직접 옮겨 다니는 데에는 인간의 몸에 사는 이가 훨씬 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이를 없애버린 요즘에 와서는 다시 우리 몸에 침투하는 새로운 경로를 발견했다. 즉, 북아메리카 동부의 날다람쥐를 감염시킨 후 날다람쥐가 사는 덕음회를 통해 인간에게 옮겨지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각각의 질병은 지금도 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세균들은 자연 선택을 통해 새로운 숙주와 매개 동물에 적응한다. 그러나 인체는 소의 몸과 면역 방어 체계, 이 배설물, 화학작용 등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세균은 새로운 생존 및 번식 방법을 진화시킬 수밖에 없다. 의사와 수의사들은 실제로 몇 가지 세균이 그렇게 새로운 방식을 진화시키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었다.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점액종이 오스트레일리아의 토끼와 만났을 때 일어난 현상이다. 점액종 바이러스는 원래 브라질의 야생 토끼가 갖고 있던 것인데 이 종인 유럽의 집토끼에게 치명적인 유행병을 일으키는 것이 관찰되었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19세기에 생각 없이 들여왔다가 막대한 피해만 입힌 유럽산 토끼를 제거할 목적으로 1950년에 이 바이러스를 의도적으로 도입했다. 그 첫 해에 점액종에 감염된 토끼의 사망률은 99.8%라는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농부들에게는 불행한 일이었지만 이 사망률은 이듬해 90%로 떨어졌다가 결국에는 25%까지 내려갔고 그리하여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토끼를 완전히 박멸하겠다는 소망도 좌절되고 말았다. 문제는 이 점액종 바이러스가 인간이나 토끼들의 이해관계는 무시해버리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는 점이다. 이 바이러스는 전보다 적은 수의 토끼가 죽도록 그리고 감염된 후 죽기 직전까지의 시간이 그 전 바이러스보다 더 길어지게 변화했던 것이다. 그 결과 전보다 덜 치명적인 이 점액종 바이러스는 몹시 지독했던 원래의 바이러스에 비해 더 많은 토끼에게 전파될 수 있었다. 인간에게서 비슷한 예를 찾고 싶다면 메독의 놀라운 진화를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오늘날 우리가 메독에 대해 얼른 떠올리는 두 가지 사실은 성기가 헌다는 것 그리고 매우 느리게 진행되는 질병이므로 치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어도 환자가 죽기까지는 대개 여러 해가 걸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에서 메독이 처음으로 명확하게 기록되었던 1495년에는 대부분 농포가 머리에서 무릎까지 온몸에 퍼졌고 얼굴에서는 살점이 떨어져 나갔고 환자들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다가 1546년에는 이미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증상들을 나타내는 질병으로 진화되어 있었다. 점액종 바이러스의 경우가 그렇듯이 메독을 일으키는 스피로헤타도 피해자를 더 오래 살려두는 방향으로 진화함으로써 전보다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바이러스 자신의 후손을 퍼뜨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굉장히 바이러스에